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입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윤리 37번째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민족주의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요. 윤리 과목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선생님과 함께 잘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민족주의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어떤 것들이 주요하게 문제 출제될 만한 것들인지 선생님과 이론들을 설명해 보고 그리고 문제들까지 보시면서요. 한번 그 방향을 잘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과 그림 보면서요.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보시면요. 선생님이 이제 4가지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 보니까 나폴레옹 딱 떠오르시죠? 이 나폴레옹 전쟁은 우리가 배우려는 오늘의 민족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는요. 선생님이 예전에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흑인이 이 받침대 위에 놓여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성직자라던가 아니면 서구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이 이 흑인을 통해서 금을 뽑아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것은 어떠한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그림이요. 세 번째 그림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 역시도 오늘 얘기하려는 민족주의와 연관성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연관성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 히틀러, 나치즘 생각나시죠? 이것도 역시나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려는 긍정적인 민족주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앞에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대나 배경이 될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민족주의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경계해야 할 민족주의 모습도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아마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쭉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 얘기 들어보시고 나서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 간의 전개 과정이나 특징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면 오늘 1시간 잘 하시는 걸 거고요. 출제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과도 아마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주제, 민족주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민족주의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민족주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민족주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토대에 있어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주의라는 걸 배우게 되면 그 주의 앞에 나와 있는 그 앞에 그 두 단어를 가장 중시하는 사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사회생활의 토대, 그것에 어떤 개인이나 개인의 자유 혹은 뭐 개인의 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자체를 가장 으뜸되는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 하나 질문해 볼까요? 민족주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사회사상의 분류체계 중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당연히 집단주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집단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민족주의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민족주의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민족의 구성 요소들을 얘기한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구성 요소를 얘기해 보게 되면 객관적인 구성 요소와 주관적인 구성 요소를 따져보게 될 텐데요. 민족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구성 요소는 혈연, 지연, 언어 등의 요소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대상들을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로는요, 우리가 동질감, 공동체 의식,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이면서 의식과 정신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한 요소들은 민족을 구성하는 주관적인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주의의 의미나 구성 요소를 밑바탕에 깔아두신 후에 이 민족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전개 과정. 선생님은 이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을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나폴레옹 전쟁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 나폴레옹 전쟁 등과 같은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민족주의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는 면에서 한 덩어리. 그걸 토대로 해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성격이 다르게 만들어져 나갔는지 또 한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점만 짚어보자면 두 덩어리 중에서 지금 방금 말한 두 번째 덩어리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토대를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발판으로 만들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나폴레옹 전쟁을 하나 들 수 있는데요.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이민족의 침략을 받은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그 민족들 간의 결합을 이룰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의 침략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전쟁에 침략을 받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민족의 침략에 저항하는 저항적 의미 혹은 그들 간에 결합되는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싹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폴레옹 전쟁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상주의적인 절대국가. 이것도 하나의 토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경적인 면에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상주의적인 절대국가의 면에 있어서는 과거에 그 중앙 집권적인 그 봉건제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또 한 면에서는 교회의 그 지배체제 아래 있었던 것들에서 또 자유롭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봉건제 혹은 교회에 중심되는 세력에서부터 풀려나서 그들 민족만의 절대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토대가 돼서 발전해 나갈 계기를 만들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상주의적 절대국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우리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상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사상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으로 계속 등장이 되는데요. 민족주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들은요. 그 국민들의 자유나 평등이라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었던 자유나 평등이나 이러한 가치들은 민족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점과 맞아떨어져서 민족주의가 발달하는 토대를 만드는 점에서 세 가지의 얘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나갔는가, 이게 첫 번째 덩어리라면 두 번째 덩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서 이미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서로 다른 양상, 서로 다른 성격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고 해서 선생님이 1, 2, 3, 4번 번호 쳐서 들어갈 텐데 그들 간에는 같은 민족주의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만 서로 양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의적인 성격, 두 번째는 국가주의적인 성격, 세 번째는 저항적 민족주의,
그리고 네 번째 얘기할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다른 민족주의 형태를 말하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주의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민족주의의 개념에 있어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유주의 시대. 자유주의 시대에 발달된 민족주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유주의 시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프랑스 혁명 이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잠깐 가보게 되면 민족주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요, 중상주의적인 절대국가 혹은 뭐 나폴레옹 전쟁 이런 얘기들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덩어리를 따로 떼어 놓았죠. 그 이유는요, 여기에서 말했던 민족주의 개념은요, 그 민족의 구성 요소인 국민들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는 좀 거리가 먼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말하려고 하는 국민주의라고 했을 때는 그 민족의 구성 요소 중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점이 그 프랑스 혁명과 맞닿아 있죠. 그런 점과 맞닿아서 많이 실현되려고 했던 점에서 우리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는요, 19세기에 여러 나라도 나뉘어져 있던 프로이센이 이렇게 독일이 이렇게 통일한 그런 예들을 우리가 국민주의적인 요소에서 찾게 되는데요. 두 번째 국가주의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가주의는요,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국주의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설명을 알아들으시겠지만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시키거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요,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죠. 식민지 정책. 이 식민지 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 국가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민족주의의 그 전개 과정을 국가주의적인 형태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예들은 그래서 자민족 우월주의. 왜 그럴까요? 열강이 그렇지 않은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자민족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그들을 식민지화 시키는 데 있어서 정당화를 시켜버리죠. 그런 면에서 자민족 우월주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주의. 국가 자체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그런 국가주의와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두 번째 거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거기 누워 있었던 흑인이 있었고 그 흑인은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나라의 국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흑인을 바탕으로 그에게서 금을 짜내는 다른 사람들은 서구 열강들, 식민지 정책을 쓰는 자민족 우월주의에 있던 국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저항적인 민족주의는 무엇인가 볼게요. 저항적 민족주의는 바로 여기에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했듯이 열강들의 제국주의 정책,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침입을 받은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에게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바로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열강의 침입에 저항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반식민지 시대.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민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저항적 민족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저항적인 힘으로 발휘됐기 때문에 저항적 민족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여기에 예를 들어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번과 3번의 민족주의 예를 보니까요. 얘는 서로 입장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 어떠한 나라를 침략하려는 입장에서는
국가주의적인 민족주의를 갖고 있겠지만 그 침략을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부터 저항하고 해방하려는 반식민지적인 의식을 갖는 모습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때 일본의 입장이라면 국가주의적인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면 우리는 독립을 운동을 했었던 우리나라 입장은 저항적 민족주의의 입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네 번째 쓸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는 20세기 초에 전체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독일의 나치즘이라던가 이탈리아의 파시즘 같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의 부흥이나 그들의 이념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가 전개되는 양상에서는 좀 부정적인 사례, 좀이 아니라 역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리 민족, 우리 인류 전체가 피해야 될 그런 사례들로, 부정적인 사례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사례 보게 되면 그들의 자민족 우월주의적인 정책에 의해서 뭐 우리 독일의 우월한 민족 그리고 유태인의 그 우월하지 않은 그 나머지 민족에 대해서 뭐 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 좋지 않은 정책들을 쓰기도 하죠. 그런 점들이 나타난다는 점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레닌 이후에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자신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를 이용하기도 해요. 물론 민족주의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주가 되게 됐죠. 그것을 위해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제3세계의 신생 독립국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 내용인데요. 이러한 열강의 침입을 받고요.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그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독립된 국가들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자립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근대화를 이루는 후발점이 있다라고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후발점에 있는 그 신생 독립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단합과 결합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이 이제 후발 주자로서 경제와 정치적인 면에서 근대화를 이뤄나가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서도 민족주의적인 그 면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요,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아직 퇴색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요 얘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민족주의의 속성과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민족주의의 속성과 특성은 지금 앞에서 말한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 전개 과정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특징을 찾아내시면 돼요.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어떠했는가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보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보시면 국민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 그리고 그들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식민지 시대에 따라서 민족주의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해가죠. 그리고 신생 독립국가에게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민족주의가 사용이 돼요. 계속 민족주의라는 의미는 통하고 있지만 그 민족주의 자체의 성격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변화한다라는 말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 찾아보세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요,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화할 수가 있어요. 독자적 이론 체계 없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여러 사회 사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독자적인 이론 체계와는 달리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가면서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나가는 거예요. 혹은 그 민족이 달성시키려고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의식과 부합해서 이 민족주의가 그냥 변화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앞에 잠깐 보시면요. 레닌 이후에 공산주의자들 얘기 잠깐 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들의 명확한 이데올로기가 있었죠.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민족주의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과 어느 정도 결합을 해서 실현시켜 나가려고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국가적인 목표 때문에 민족주의에 호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체계는 없지만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함으로써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민족주의는 지금 이게 말한 게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요.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과 타 민족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민족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 그 사회, 또 그 민족, 그 민족과 타 민족, 그들 간의 평등 혹은 자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특성이고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그 민족의 자율과 자치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얘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를 하면은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저항적 민족주의 얘기를 했어요. 열강의 침입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반식민지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간에 그 이전에 교류가 있었던 거나 친분이 있었던 요소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단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결속의 요소예요. 모든 민족들을 강하게 결속시켜준다라는 의미에서 결속의 의미고요. 또 하나는 분할의 의미입니다. 왜 분할의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앞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다고 했는데요. 우리 민족들끼리는 강하게 결속돼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찾아보자라고 결속이 되었겠지만 우리 민족을 침략한 다른 민족에 관해서는 굉장히 분할되는 의식을 갖고 있었겠죠. 아, 우리를 침략한 사람들, 우리를 침략한 나라, 저들에게 대항해야 돼, 저항해야 돼 라고 그들과 우리를, 그들의 민족과 우리의 민족을 분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결속시켜주면서도 우리와 다른 민족 간의 분할, 다른 성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의 속성이나 특성은 지금 선생님이 말한 앞에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문제들에서 거론이 돼 왔었고요. 결속과 분할이라는 그 특성도 역시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들은 앞 단계에서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 자체에서 그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 두 과정을 분절적으로 보지 마시고 잘 이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의 특성과 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민족주의 얘기하다 보니까 이 민족, 우리 민족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민족들, 그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이 전 세계,
그 전 세계가 이루고 있는 세계화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죠. 그것에 혹시 역행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갖게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세계화라는 움직임과 또 모든 민족들이 그래도 지니고 있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같이 가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계화와 민족주의. 보시면은요,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를 보는 전망이 있어요. 두 가지의 전망이 있는데요. 그 전망 첫 번째는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 전망. 첫 번째는, 야, 이제 모든 국가들이 서로 상호 의존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 교류를 이루는 세계화 시대에 도달했다. 그런 점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퇴조할 것이다.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 역할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단일 민족의 위상은 역시 퇴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하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 역할이 유효하다라는 입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되냐면요. 바로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물론 이런 시각이 등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여전히 유효하고 그 역할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 점은 바로 이런 거에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느냐? 세계화 시대가 되면 그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 세계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경쟁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그 경쟁 논리의 짐으로써 그것에 편승하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들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바로 민족주의라는 그 민족, 한 국가의 역할 내에서 이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제3세계의 신생 독립국들. 이들이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그 조합, 그 단합과 그런 결속을 통해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발전을 꾀해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뭐 다른 나라와 비동맹을 맺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요, 민족주의가 여전히 유효하고 이런 나라들에게서는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세계화 시대에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세 번째, 정답은 이거겠죠.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닫힌 민족주의. 선생님이 두 번째 쓴 닫힌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에 상반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일 거예요. 그러면 이 닫힌 민족주의라는 것은 배타적인 태도, 또 자민족 우월주의, 이러한 의식들이 닫힌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패권주의적인 모습도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례로 알아주시고요. 뭐 제로섬 게임식의 일처리 방식, 이런 것들도 이 사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열린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열린민족주의는 그 민족이, 그 국가가 자율과 자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면서도 다른 민족들과 굉장히 잘 교류하는 열린 자세로 가는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계 시민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또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민족과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 과정 속에서, 전개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니까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징 같은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출제자들이 이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한 민족주의가 이 세계화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모습까지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요, 선생님과 우리 교재 문제, 4문제, 그 8문제 중에 4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그 문제 보기 전에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봤었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내용을 상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나폴레옹 전쟁이나 혹은 중상주의적인 절대국가 등의 그런 예를 바탕으로 해서 민족주의가 발달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요, 민족주의가 꾸준히 발전되어 가고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그 변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국민주의적인 국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국가주의적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국주의 혹은 그 열강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그 식민지 정책을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침략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저항적 민족주의가 나타나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례로 전체주의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례로서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신생 독립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쓴 1, 2, 3, 4, 5의 전개 과정에서 보이는 민족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변화한다라는 것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이론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체계와 결합한다.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의 특징을 또 하나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요, 자신들의 민족들끼리는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 다른 민족 간에는, 이 민족과 이 민족 간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분화를 시켜주는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그 과정에 있어서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특성과 속성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재 4문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요,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된다거나 새로운 시대의 그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어떠한 기능이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가 관점에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는 민족주의는 혈통이라는 제약 조건의 유무에 따라 흔히 혈통민족주의와 자유와 평등을 결합 원리로 제시한 시민민족주의로 나뉜다. 최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혈통민족주의를 과감히 버려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객관적인 구성 요소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시민민족주의를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나의 문제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 다문화 사회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미숙한 한국어라던가 그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또 우리 집의 소비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 등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발휘해야 할 시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볼 것인가 선지를 한번 볼까요? 문화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그래서 다문화, 그야말로 여러 문화가 지금 우리 한 사회에 들어와 있는데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라는 거 맞을 거고요. 한국어 교육과 사용을 지향하고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공용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 교육과 사용을 지향해라라고 확대 해석해서 단언해서 말하면 절대 안 되겠죠? 니은 빼주고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나 문화에 잘 적응하게끔 교육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맞겠죠. 그리고 리을, 우리가 인류 문화의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한다. 이 말 좋아 보이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우리가 인류 문화의 중심이다. 우리가 우월하다. 그 의식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잘났으니까 가르쳐줘야 돼.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선지예요. 그래서 느리를 빼주고 기억과 디귿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문제에서는요. 그 실생활의 사례에 적용했다는 거, 도표 문제가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두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순서도 문제인데 가사상의 관점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와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거 사회적 삶의 기본 단위로서 다른 어떤 단위보다 앞서서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정치 이념 및 사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네요. 그럼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가? 그래서 민족주의는 예라고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에서 A에는 아니요, B에는 예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하면요. 사회적 잠재력 동원에 효과적인가? 어때요? 예스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지만 뭐 제3세계 신생 독립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치나 경제적으로 후발주자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민족을 단합시켜서 더 결속시켜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었죠. 1번은 예스라고 해야 되고요. 2번 시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가?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였었죠. 다들 예스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 그럼 3번 국가 통합이나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스죠. 우리 민족들 간의 통합 그리고 다른 민족 의식을 가진 이들 간의 분할. 예스. 자, 그럼 4번 가겠습니다. 분명한 이론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가? 아니었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5번 가겠습니다. 독재나 전체주의 사상과 결합 가능한가? 예스. 그래서 누군가가 독재적인 노선을 갖는 데 있어서 혹은 전체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에 부합해서 그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어필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봐도 되겠죠? 5, 6번에서 5번 다음은 어느 사회사상의 전괴 과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 사상은 원래 유럽사에서 세계사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다음의 시기로 그 전개 과정을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6세기 유럽에서는 중상주의적 절대 국가를 중심으로 싹튼 시기고 두 번째 시기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 민주국가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적 국가를 형성한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870년대 이후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인 국가주의로 나타난 시기고, 네 번째 시기는 1930년대 레닌 이후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위해 민족주의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시기고, 다섯 번째 시기는 제3세계에서 자주독립식으로 나타난 시기다. 그래서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을 이 문장에 상당히 정리를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새로운데 라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읽으시면서 복습하는 용어로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서 문제 더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상이 21세기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급속한 다원화와 세계화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뭐뭐뭐의 성격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어진다. 어느 한 사회가 이익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봄으로써 이득과 손실의 합이 제로가 된다는 제로섬 게임식의 일처리 방식은 이제 낡은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닫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 이 가번은 그런 것들이 아닌 열린 민족주의의 성격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럼 선지 보면서 찾아볼까요? 위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선지를 보게 되면 1번 국민국가적 성격이 미흡하였다. 이 첫 번째 시기는 국민국가적인 성격이 미흡해서 국민들의 복지적인 삶을 고려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번 자유주의 이념과 결합했다. 시민혁명에서 자유, 평등을 강조했었던 점 딱 연결되죠? 그럼 3번 선지 갑니다. 반식민 저하운동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제국주의적 국가주의. 그러면 이들의 입장의 반대편에 있는 침략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저항적 민족주의로 나타난다는 거였었죠? 그럼 4번 선지 갑니다. 세계 공산주의 세력의 재편을 주도하였다. 이 선지는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고 더 확산시켜 가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이용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민족주의 자체가 그 주도가 돼서 그 재편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민족주의 자체는 독자적인 이론 체계가 없이 다른 것들과 결합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5번 갑니다. 비동맹 정책 내지 중립 노선으로 표출되었다. 신생 독립국들의 특성 말씀드린 적 있죠? 5번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 5, 6번 문제 중에서 이번에는 5번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문제만 풀어보고 이번 시간 정리가 되겠는데요. 7번 문제예요. 국가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다음 밑줄 친 부분의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 세계화는 근대성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자 산물인 국민국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하였고, 그 논의의 한편에서는 국가와 민족주의의 종언을 전망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하나의 단위국가를 말할 겁니다. 세계화된 그 시대, 그리고 세계화된 기구들이 등장함으로써 단일 국가는 위상이 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도 끝난 게 아니겠는가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나라들은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현실적인 과제가 다르고 발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세계화와 곧 국민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너무 성급하다. 여전히 유효하다로 가야 되겠죠? 1번, 주변부 제3세계 국가들은 근대화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 호소함으로써 국민들의 결합을 이루어낸다. 사회 간접 자본을 축적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위 국가의 역할은 굉장히 절실하다. 세 번째, 환경 변화에 실패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삶,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 역시나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맞는데 나머지 두 가지 선지를 더 보도록 하면요. 환경 및 여성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복지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세계화된 논리나 그런 흐름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의 단위 국가가 해줘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데 5번을 보니까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유방임적 시장의 논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민국가가 가져야 될 역할과 위상과는 지금 관련성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5번의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민족주의에 관해서 오늘 이론 정리해봤고요.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이론들 많이 정리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회사상이라고 언급되는 부분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 2시간까지 더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내용들 잘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다른 내용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